칠흑 같은 밤 폭풍우가 스카이 팰리스 호텔의 두꺼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63층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였다. 한지원은 손에 든 무거운 쟁반을 간신히 주방으로 옮기며 축축한 유니폼 소매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녀의 낡은 구두 안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지원의 삶은 언제나 이렇듯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살며 억대의 빚을 떠안았다.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지독한 빚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20살의 꽃다운 나이를 이 호텔의 직원 유니폼 안에 가둬야 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청춘은 사치였다. 지원 씨, 미안한데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동료인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붙잡았다. 미나는 평소에도 꾀병이 잦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1608호 VIP 손님 건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 배가 너무 아파서 대신 좀 전해주면 안 될까? 그냥 문 앞에 두고만 와. 지원은 망설였다. 그녀의 근무 시간은 이미 10분 전에 끝났고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미나의 절박해 보이는 표정과 VIP라는 단어에 그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알았어요, 미나 씨. 얼른 퇴근하고 병원 가봐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의외로 가벼웠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VVIP 플로어로 향했다. 16층에 내리자 연회장의 소음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다. 값비싼 카펫이 그녀의 발소리마저 집어삼켰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를 밝히던 화려한 샹들리에가 몇 번 깜빡이더니 조명이 반쯤 어두워졌다. 정전은 아니었지만 호텔 전체에 몰아치는 폭풍우의 영향이 분명했다. 지원은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1608호를 찾았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객실 번호판의 금속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1908호라고 적힌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지친 뇌는 1608과 1908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폭풍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이 순간적으로 숫자 6의 윗부분 조명을 나가게 만들어 마치 9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그녀는 미나의 말대로 문 앞에 상자를 두고 가려 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VVIP 객실의 문이 열려 있다니. 보안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실례합니다. 룸서비스입니다. 그녀는 규정대로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손님이 안에서 쓰러진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객실 안은 예상외로 어두웠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값비싼 와인 향과 함께 묘하게 날카로운 남성용 스킨 향이 섞여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지만 쉬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흠뻑 젖은 셔츠는 그의 탄탄한 상체를 그대로 드러냈고 넥타이는 비스듬히 풀어진 채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막힐 정도였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억지로 무언가를 참아내는 듯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저는 룸서비스.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선우그룹의 총재,
권태민이었다. 잡지나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언론에서 비추던 냉철한 카리스마와는 달랐다. 무언가에 심하게 고통받는 듯 혹은 경로한 듯한 얼굴이었다. 권태민의 눈이 침입자를 발견하자 살기로 번득였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여자를 간신히 쫓아낸 참이었다. 경쟁사인 대한그룹의 오 회장이 보낸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그의 술에 약을 탔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피하려던 찰나였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는 1608호의 배달을. 그녀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1608호. 권태민은 조소했다. 그의 방은 1908호 펜트하우스 스위트였다. 또 다른 함정인가?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실수인가? 그는 약기운으로 뜨거워지는 몸을 애써 가누며 일어섰다. 누가 보냈지? 오 회장인가? 태민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지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료가 아파서 1608호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1608호가 아니었다. 태민은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에서 거짓말을 읽어내려 했다. 그녀의 허름한 유니폼과 낡은 구두. 함정을 파기 위해 보낸 여자치고는 너무도 허술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람을 믿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어 그녀를 추궁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고 있었다. 권태민 총재님, 이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선우그룹 총재,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 밀회. 약혼설을 부인하시더니 이런 분을 만나고 계셨군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자신을 쫓아낸 여자가 아니라 약에 취한 자신과 엉뚱한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 기자들을 부른 것이다. 권태민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선우그룹 총재의 추잡한 스캔들로 도배될 것이고 그가 공들여온 대한그룹과의 인수합병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원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이 이대로 끝장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권태민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지원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다. 태민은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며 마치 연인을 보호하려는 듯 지원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귀에 거칠게 울렸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지?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지원을 껴안은 팔에 힘을 주며 기자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지원은 그의 품 안에서 바르르 떨었다.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총재님, 이 여성분은 누구신지 해명해 주시죠. 한 기자가 악착같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권태민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그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지원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너무 뜨거워서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네가 살고 싶다면 내 연기에 맞춰. 지원이 고개를 들려고 하자 그가 그녀의 머리를 더욱 강하게 눌렀다. 울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지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남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공포를 담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졌다. 권태민은 떨고 있는 지원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소란 피우지 마시죠. 보다시피 내 약혼녀가 당신들 때문에 놀랐잖소. 약혼녀. 그 단어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기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원 역시 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 약혼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밀 약혼이었습니까? 기자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지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지만 지원은 그 손에 담긴 힘과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을 준비 중이었소. 하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의 밤을 망쳐버렸군. 그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기자들을 훑어보았다. 오늘 일은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 선우그룹 홍보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내 약혼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오. 그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주춤주춤 물러나기 시작했다.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과 함께 거대 재벌 총재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태민의 경호원들이 어느새 복도를 막아서고 기자들을 밖으로 밀어냈다. 오가. 마지막 기자가 쫓겨나고 1908호의 문이 다시 닫혔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플래시의 잔상이 지원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권태민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다. 그의 눈에는 아까 기자들 앞에서 보였던 다정함 따위는 1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흠뻑 젖은 셔츠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다. 약기운 때문에 그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그는 찬물을 찾기 위해 민이 바로 걸어갔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한지원입니다. 지원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정말 1608호. 닥쳐. 태민이 찬물을 들이켜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1608호를 가려 했든 1908호를 가려 했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넌 방금 내 약혼녀가 됐다는 사실이야. 그는 빈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그냥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저는 당신 약혼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쳤다. 태민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상반신은 완벽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지원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럼 어쩔 거지? 지금 나가서 저 기자들한테 사실대로 말할 건가? 선우그룹 총재가 약에 취해 웬 호텔 직원과 하룻밤을 보낼 뻔했다고? 그렇게 되면 너와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나?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지원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너는 이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이 호텔에서도 잘리겠지. 네가 짊어진 그 빚 평생 갚아도 모자랄 위약금까지 물게 될 수도 있어. 태미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절망했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하지만 나, 권태미는 아니지. 그가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나는 이 스캔들을 세기의 로맨스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 오늘 밤 네가 잘못 들어온 이 방이 내 운명을 바꾼 거야.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실장, 지금 당장 1908호로 와. 변호사 팀도 함께. 아, 그리고 한지원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20살, 한국 대학생, 스카이 팰리스 호텔 아르바이트생, 빚이 좀 있는 것 같군.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전화를 끄는 태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고통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이면 너는 공식적으로 내 여자가 될 테니까. 운명의 밤,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재벌 총재의 아내가 된 것을 축하하지. 한지원 씨.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그녀의 작은 자취방 전체보다 더 크고 푹신했다. 최고급 실크 시트의 감촉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방 안은 어젯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권태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황급히 몸을 일으키자 가운데 앉아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일어섰다. 한지원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우그룹 비서실장 강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이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낡은 호텔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어떤 경멸이나 동정심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뿐이었다. 어젯밤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 실장이 손짓하자 옆에 있던 직원이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충격 단독, 선우그룹 권태민 총재, 비밀 약혼녀 전격 공개, 재벌가의 신데렐라, 그녀는 누구인가? 선우그룹 주가, 약혼 스캔들로 장 초반 요동, 그녀의 얼굴이 어젯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권태민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다 연인에게 보호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 약혼녀가 아니라고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사실입니다. 한지원 씨. 총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최종 통보였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섰다. 어젯밤 약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어젯밤의 혼란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차가운 위압감을 뿜어내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는 지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겨받았다. 강 실장, 주가는 오전 중 5% 급락했으나 약혼 공식 발표 준비 기사가 나간 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한그룹과의 인수합병건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태민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미간을 살짝 좁혔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젯밤보다 더 차가웠다.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리구슬 같았다. 한지원 씨 상황 파악은 됐을 거라 생각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싫어요.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대로 이 미친 연극에 끌려 들어갈 수는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방을 잘못 들어갔을 뿐이라고요. 제발, 제발 저를 그냥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바뀌어갔다. 태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 듣고 있지 않다는 듯 무표정했다. 그는 옆에 있던 강 실장에게 눈짓했다. 강 실장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지원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 대한 보고서였다. 한지원, 만 20세,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장학생, 3년 전 부모님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 한순자 씨. 강 실장은 감정 없이 자료를 읽어내려갔다. 부모님이 남기신 사채빚, 원금 2억 8천. 불어난 이자 포함 총 30억 원. 채권자는 명동 백상어로 불리는 박 사장.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현실이었다.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태민이 입을 열었다. 네가 어젯밤 내 방에 들어온 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그 박 사장이 시킨 일이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하룻밤 사이에 약혼녀가 생긴 추문 섞인 총재가 됐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오점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특히 내가 공들여온 대한그룹 인수를 앞둔 이 시점에는 더더욱. 그가 지원의 눈앞에 섰다. 그러니 선택해. 이 스캔들을 사실로 만들고 나와 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을 나가서 네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하든가. 바로 그 순간 지원의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우리 할머니였다. 지원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원아. 이게 무슨 일이냐? 웬 무서운 아저씨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으악, 이거 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험악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한지원,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호텔에서 재벌 놈이랑 놀아나? 당장 안 튀어와. 네 할머니 오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안 돼요. 할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발. 지원은 절규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찔렀다. 전화 한 통이면 그들을 멈출 수 있어. 태민이 말했다. 그리고 네 할머니를 그 지긋지긋한 단칸방에서 꺼내 남은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모실 수도 있지. 절망이 지원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거부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든 것이다. 강 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혼인 계약서입니다. 지원은 멍한 눈으로 표지를 바라보았다. 계약 기간 만 1년. 1년 동안 너는 내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태민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해. 내 가족, 내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그 대가로 나는 내 빚 30억을 전액 변제하고 내 할머니의 안전과 주거, 그리고 최고급 병원 치료를 보장하지.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와 증오를 똑똑히 마주 보았다. 하지만 명심해.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야. 계약 기간 동안 너는 내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내게 어떤 감정도 요구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 외부로 발설할 시 너는 네가 받은 것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게 될 거야. 물론 네 할머니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게 되겠지. 지원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이종이 몇 장과 맞바꿔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우리 할머니, 지금 당장 안전하게 해주세요. 서명하면. 태미는 차갑게 말했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한지원이라고 적힌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파는 서명이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태미는 강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강 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 사장, 나 강 실장이요. 한지원 씨 거는 우리가 맡기로 했소.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자금은 일시간 내로 입금될 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권태민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자 지원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선우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티켓 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지원을 둘러싸고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야겠네요. 피부톤은 좋은데 너무 말랐어. 재벌 가며느리로서의 기본 매너부터 가르쳐야겠군요. 지원은 그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인형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호텔 유니폼이 벗겨지고 값비싼 실크 가운이 입혀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텅 빈 눈동자를 한 여자. 태미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다. 그에게 한지원은 이제 처리된 문제이자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도구일 뿐이었다. 축하드립니다, 한지원 씨. 강 실장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호텔 아르바이트생 한지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우그룹 권태민 총재의 아내 한지원입니다. 사흘 뒤 한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거칠었던 손톱은 완벽하게 관리되었고 푸석했던 머리카락은 최고급 에센스로 윤기가 흘렀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유니폼과 구두는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대신 그녀의 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아하고 값비 FN 비싼 실크 원피스가 입혀져 있었다. 선우그룹의 이미지 메이킹 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벌가 며느리로 재창조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창조라기보다 박제에 가까웠다. 그녀는 웃는 법, 걷는 법, 심지어는 젓가락질하는 법까지 다시 배워야 했다. 그녀의 모든 개성은 지워지고 권태민 총재의 아내라는 역할에 맞는 가면이 씌워졌다. 강우진 실장은 그녀를 검은색 세단에 태워 성북동에 위치한 권 회장 본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점차 낯설게 변해갔다. 차가 높고 육중한 철제 정문을 통과하자 지원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성체였다.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지금부터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강 실장이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특히 윤 여사님과 민서 아가씨를 조심하십시오. 총재님의 편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한지원 씨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사흘간의 교육을 통해 권태민의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 주입받았다. 권태민은 선우그룹 창업주의 본처 소생인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지금의 안주인인 윤 여사, 윤미경는 그의 계모였고 그녀에게는 권태민보다 2살 어린 아들 태준과 막내딸 민서가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현관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사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해 그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새 안주인께 인사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딱딱했다. 지원은 어깨를 움츠렸다. 이 거대한 집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자 침입자였다. 거실로 안내되자 지원은 강 실장이 경고했던 인물들과 마주했다. 화려한 벨벳 소파에 앉아있던 윤 여사는 지원을 보자마자 경멸이 스민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어머, 네가 그 아이로구나. 우리 태민이가 어디서 이런 굴러온 돌을 주워왔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권민서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엄마, 말도 안 돼. 오빠 눈이 그렇게 낮았어? 호텔에서 일했다며? 어느 호텔? 방 청소라도 했나? 민서는 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교육받은 대로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겨우 나왔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윤 여사는 그녀의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태민이는 어디 있고? 설마 널 혼자 보낸 건 아니겠지? 하긴 지가 저지른 일이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나오나 보구나. 윤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제가 언제부터 제 거취를 어머니께 보고해야 했습니까? 바로 그때 2층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내려왔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지원의 곁에 섰다. 태민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완벽한 연기였다.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예의를 갖춰주시죠.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태민아, 너 지금 이 어미한테 피곤하군. 태민은 윤 여사의 말을 잘랐다. 그는 지원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지원이도 장거리 여행에 피곤할 테니 이만 쉬게 하겠습니다. 가족 식사는 저녁에 하죠.
그의 목소리는 거침없었다. 그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등 뒤로 민서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미쳤어. 저런 애랑 어떻게. 태미는 지원을 2층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방으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 지원은 다시 한번 넋을 잃었다. 그 방은 호텔 펜트하우스보다 더 크고 호화로웠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태민이 말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진 지 오래였다. 내 방은 따로 있나?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와 한 방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태민은 그녀의 질문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무슨 기대를 하는 거지? 말했잖아. 우린 비즈니스라고. 그는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 저건 드레스룸이고 그 옆방이 내 서재 겸 침실이다. 우리는 이 복도 전체를 쓸 거야. 다른 가족들과는 분리된 공간이지.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제부터 내 규칙을 말하지. 그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말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이 복도 밖으로 나가지 마. 특히 윤 여사나 민서와는 절대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지원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둘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야 해. 오늘 내가 한 것처럼. 스킨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돼. 역겨워도 참아. 셋째,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절대 내 사생활에 끼어들지 마. 내가 누굴 만나든 어디서 뭘 하든 넌 알 필요 없어. 넌 그냥 1년 동안 이 집에서 그림처럼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면 돼. 알아들었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그녀는 이 남자의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태미는 뜻밖이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지? 제 할머니는요? 약속대로 안전하신 거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태미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강 실장이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24시간 전담 간병인이 붙었고 넌 네 할머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네가 이 계약을 잘 이행하는 한 그것은 위로인 동시에 협박이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자신의 목에 걸린 족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는 전쟁터 그 자체였다.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는 권태민의 아버지인 권 회장, 즉 선우그룹의 명예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태민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 아이냐? 네가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지키려던 아이가. 네, 아버지, 제 아내 한지원입니다. 태민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윤 여사와 민서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원 씨는 집안이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윤 여사가 우아하게 나이프질을 하며 물었다. 지원의 손이 멈칫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쯧쯧, 안 됐구나. 그럼 고아였던 게야? 민서가 입을 가리며 과장되게 웃었다. 어쩐지 근본이 없어 보이더라니. 그 순간 태민이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근본이라는 건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거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원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 말은 곧 선우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뜻이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말은 민서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지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지원은 놀라서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변호해 준 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소유물을 변호한 것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지원은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웠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기 시작했다. 윤 여사의 교활함, 민서의 유치함, 그리고 권태민의 복잡함.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안은 겉보기와는 달리 수많은 균열과 암투로 가득 차 있었다. 윤 여사는 어떻게든 아들 태준을 후계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고, 태민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전쟁에 휘말린 볼모였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은 담벼락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이라는 작은 세장에서 이제는 이 거대한 성이라는 더 큰 세장으로 옮겨진 것뿐이었다. 1년.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반드시 버텨내야 해. 그녀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계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선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그리고 오늘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한지원이 권태민 총재의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 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이 날을 위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수백 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야 했고 복잡한 테이블 매너와 사교계의 암묵적인 룰을 주입받았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경고했다. 오늘 밤은 선우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야.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는 마치 소품을 챙겨주듯 그녀의 목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선우의 눈물이라 불리는 선우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보석이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지원은 자신이 이 화려한 연극의 가장 비싼 소품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만찬회 당일 지원은 드레스룸에서 네이비 블루 색상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의 하얀 피부와 잘 어울리면서도 지나치게 튀지 않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를 마칠 무렵 윤 여사와 권민서가 들이닥쳤다. 어머, 지원아, 설마 그걸 입고 가려는 건 아니지? 윤 여사가 과장되게 놀라며 입을 가렸다. 아직 네가 우리 집안의 규칙을 잘 모르나 보구나.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우리 안주인들은 순백의 통일감을 위해 모두 화이트 드레스를 입는 게 전통이란다. 지원은 의아했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하지만 민서가 옆에서 거들었다. 새언니, 촌스럽게 왜 그래? 설마 우리 집안의 룰을 어기려는 건 아니지? 엄마가 특별히 새언니를 위해 완벽한 드레스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들은 지원이 거절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이 내민 드레스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순백의 드레스였다. 디자인은 더할 나위 없이 우아했지만 지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윤 여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그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그래, 이게 훨씬 낫구나. 우리 태민이 아내답네. 윤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권태민은 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는 지원의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화이트 드레스, 누가 이런 걸 골랐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께서 오늘 집안 여인들은 모두 흰색을 입는 것이 전통이라고 지원이 불안하게 대답했다. 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전통? 그런 건 없어. 그는 짧게 내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찬회장에 도착하자 지원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감탄이 아니었다.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여성들은 예상대로 블랙, 네이비, 와인 레드 등 짙고 우아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윤 여사와 민서 역시 화려한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이미 사교계의 중심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마치 장례식장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사람처럼 한지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웃음거리가 되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총재님 부인이라더니 때와 장소를 저렇게 모르나? 무슨 결혼식 피로연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쯧쯧. 역시 근본은 속일 수 없다더니 사람들의 잔인한 속삭임이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지원은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허리 펴. 권태민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거의 부서질 듯이 쥐고 있었다. 지금 도망치면 넌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거야. 네가 윤 여사에게 당했다는 걸 모두에게 광고하는 꼴이지. 고개 들어. 넌 내 아내야. 최소한 내 소유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마.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팔짱을 끼고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태산그룹의 막내딸이자 원래 권태민의 약혼 상대로 거론되었던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강렬한 에메랄드 그린 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태민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화제의 주인공 한지원 씨. 유진의 시선이 지원의 순백 드레스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드레스가 참 인상적이네요. 오늘 밤 주인공은 지원 씨인 것 같아. 지원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을 애써 무시하며 가볍게 목례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유진 씨. 어머, 반가워요. 최유진은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발이 걸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지원을 향해 와인잔을 쏟았다. 촥! 붉은 와인이 지원의 순백의 드레스 앞섭을 완전히 적셨다. 하얀 실크 위에 붉은 와인 자국이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이 끔찍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지원에게 고정되었다. 어머나, 어떡해. 미안해요. 지원 씨, 내가 정말 실수를 했네. 최유진이 호들갑스럽게 외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어른거렸다. 윤 여사와 민서가
저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드레스 사건에 이어 와인 세례까지 그녀를 이 자리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지원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창피함에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단 1초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호텔 VVIP 라운지에서 온갖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며 익혔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발동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곁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깨끗한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와인 자국을 문지르지 않았다. 문지르면 얼룩이 더 번진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얼룩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눌러 와인을 흡수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동정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당황한 척 연기하는 최유진에게 머물렀다. 지원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유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렸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겠네요. 사실 이 흰 드레스가 너무 단조로워서 걱정이었거든요. 유진 씨 덕분에 아주 강렬하고 예술적인 패턴이 더해졌네요. 연회장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한 농담에 놀랐다. 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얼룩진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마치 정열적인 플라멩코 무희의 드레스 같지 않나요? 오늘 밤 제가 의도치 않게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게 되었네요. 이 모두가 유진 씨의 실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실수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말이 아니었다.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승자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최유진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유머와 재치를 겸비한 대담한 여성으로 포지셔닝한 것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웃음과 동정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감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네. 최유진을 상대로 한 방 먹였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테이블 상석의 권 회장 권태민의 조부이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저 아이 물건일세. 아주 야무져.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이 연극의 최종 승인이나 다름없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수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오히려 상황을 지배해 버렸다. 그는 그녀의 젖은 드레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권 회장을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정돈할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녀는 권태민의 팔을 놓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가로질러 파우더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사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이 꽂혔다. 만찬의 다음 날 권태민과 한지원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냉랭하고 적대적인 침묵과는 달랐다. 권태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옆자리에 앉은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지도 피곤에 지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젖은 드레스 자락을 얌전히 그려준 채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치른 후의 고요함 같았다. 차가 저택 현관에 멈추고 태미는 먼저 내리지 않았다. 그는 기사가 열어준 문으로 내리는 지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파우더룸에서 급히 빌린 낡은 코트를 입고 내릴 때 태미는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최유진이 와인을 쏟을 때 그녀가 쥐고 있던 작은 클러치 장식에 긁힌 상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항상 비치해 두던 구급상자를 꺼냈다. 그는 지원의 앞을 막아서고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그의 손길은 투박하고 차가웠지만 지원은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지극히 사무적인 상처를 처리하는 행위였다. 흉터가 남으면 곤란하니까. 태미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먼저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원은 자신의 손등에 붙여진 밴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이상하게도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얼음장 같던 벽에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윤 여사와 민서는 지원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했다. 만찬회에서 권 회장의 인정을 받은 이상 그녀는 더 이상 굴러온 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권태민이 선택한 권 회장이 인정한 며느리였다. 그들은 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는 듯했다. 태민은 그녀에게 더 이상 사교계 교육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 종종 그녀를 서재와 연결된 거실에 머무르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있던 복잡한 경영 보고서와 자료들을 치우지도 않았다. 지원은 처음에는 그저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자료들로 향했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그녀는 선우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태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조심스럽게 그 보고서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탁월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자료들을 흡수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실제 기업의 치열한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그룹의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권태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카이 팰리스 호텔 인근 부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다. 그 프로젝트는 대한그룹과의 인수합병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다. 태민은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대한그룹의 오 회장 측이 태민이 해당 부지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들은 태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변 땅을 매입했다는 증거까지 내밀었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의 신임은 바닥을 쳤다. 태민은 경로했다. 오 회장이 파놓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의 서재에 칩거하며 법무팀과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었다. 서재는 담배 연기와 서류 더미로 가득 찼고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처럼 곤두서 있었다. 지원은 그저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부지 개발 계획안과 지도들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지도 위 A14구역에 멈췄다. 그녀가 스카이 팰리스 호텔에서 일할 때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와 관련된 구역이었다. 그날 밤
태민은 법무팀과의 화상회의로 지쳐 있었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갔다. 지원은 망설이다가 서재로 들어가 그 지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곳은 호텔의 오래된 직원들만 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지하 정비 터널이 지나는 곳이었다. 그 터널은 너무 낡고 위험해서 공식적인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집안 자체를 매우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만약 그 위에 태민이 계획한 초고층 빌딩을 올린다면 그것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지원은 깨달았다. 오 회장의 함정은 태민에게 부당이익 혐의를 씌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끼였다. 진짜 함정은 태민이 이 혐의를 벗기 위해 이사회에서 결백을 증명하고 결국 이 결함 있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오 회장은 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고 있었다. 선우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순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부실 공사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터였다. 그 순간 태민이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서 지도를 든 지원을 발견하고 차갑게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내 책상에 손대라고 했지? 당장 그거 내려놔. 아니에요.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도를 든 채 그에게 다가갔다. 이건 함정이에요. 오 회장은 당신이 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땅을 사도록 만들려는 거라고요.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네가 지금 뭘 안다고 끼어드는 거지? 경영학 수업에서 배운 유치한 이론 따위 집어치워.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A 14구역이요. 지원이 소리쳤다. 거기 지하에 오래된 정비 터널이 있어요. 지도에도 없는 유령 터널이라고요. 전 호텔에서 일해서 알아요. 만약 거기에 빌딩을 지으면 무너질 거예요. 태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법무팀, 그의 엔지니어팀, 그 누구도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강 실장, 지금 당장 시청구 기록 보관소 뒤져. A 14구역, 일제 강점기 지하 시설물 관련 자료 전부 찾아내. 일시간 주지.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고 태민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1시간 뒤 전화가 울렸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총재님, 찾았습니다. 한지원 씨 말이 사실입니다. 낡은 군용 터널이. 태민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천천히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가 자신의 그룹 전체를 구한 것이다. 그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오 회장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에는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어떻게?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냥 알았어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을 이 지옥에 빠뜨린 이 남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번의 침묵은 이전의 그 어떤 침묵과도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주인과 인질 혹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침묵이 아니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침묵이었다.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호텔에서 당신은 취한 게 아니었죠?
태민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날 밤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도 만찬 회장에서처럼 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고 싶다는 순수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태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래, 그가 인정했다. 오, 회장이 보낸 여자였어. 내 술에 술이 아닌 다른 걸 탔지. 날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어. 평생 재기불능의 스캔들을 만들려고. 그는 그날 밤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그 여자를 간신히 쫓아냈지만 나도 한계였어. 비상계단으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지. 그때 네가 들어온 거야. 지원은 숨을 죽였다. 네가 함정인 줄 알았어. 오 회장이 보낸 두 번째 함정. 하지만 넌 아니었지. 넌 그냥 방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기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있었지. 오 회장의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수. 넌 나에게 이 모든 걸 바꿀 기회를 준 거야. 스캔들을 로맨스로 바꿀 기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나 지배욕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가 그날 밤 내 방에 들어온 건 실수였을지 몰라도 넌 날 구한 거야. 한지원. 오 회장의 원래 함정에서. 그리고 오늘 넌 또다시 날 구했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얼음 같던 그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틈새로 그들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위험하고도 강렬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운명의 밤, 잘못 들어간 그 방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선우그룹의 긴급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권태민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이사들이 오늘은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권태민과 그의 맞은편에 불청객처럼 앉아있는 대한그룹의 오 회장, 그리고 그 옆에서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윤 여사에게로 향했다. 권태민은 어젯밤 한지원과의 대화 이후 처음으로 벽이 허물어진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이 긴급이사회 소집 통보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윤 여사와 오 회장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한지원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게 했다. 이건 전쟁이야.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야. 여기서 기다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 여사의 측근인 한 이사가 서류를 내던지듯 테이블 위로 올렸다. 권태민 총재, 우리는 A14 구역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배임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오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유감이군요. 권 총재, 선우그룹의 파트너가 될 대한그룹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중재자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다. 그들은 권태민이 차명 계좌를 통해 해당 부지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 했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자금 흐름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것은 지난번 한지원이 막아주었던 그 함정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막을 수 없도록 이사회의 심장부에서 터뜨린 것이다. 이것은 전부 조작입니다. 권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지만 이사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오 회장, 당신의 유치한 연극은 거기까지 하시오. 연극이라니요.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일어섰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태민아, 네가 어떻게 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니?
내 아비가 피눈물을 흘릴 일이다. 이사님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권태민 총재는 선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다. 그것은 얇은 계약서 사본이었다. 혼인 계약서. 한지원과 권태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 1년, 보상금 30억 원, 완벽한 비밀 유지 조항까지. 회의실은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뭡니까? 혼인 계약서라니. 이사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권태민에게 고정되었다. 그 스캔들의 밤, 그토록 로맨틱하게 포장되었던 세기의 로맨스가 사실은 30억 원짜리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저 천박한 호텔 직원 아이를 돈으로 사서 저희와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선우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오 회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배임 혐의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생활 스캔들로 도덕성에 쐐기를 박았다. 권태민 총재의 즉각적인 해임과 윤미경 여사님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다. 동의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권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태민의 집무실에 갇혀 있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찬회장에서 모두를 압도했던, 그리고 서재에서 그룹의 위기를 막아냈던 그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딜 감히, 경비,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윤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지원은 굳건히 서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니요, 권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내 아내 자리입니다. 모두 앉으시죠. 지원은 그의 곁에 섰다. 지원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배임 혐의가 적힌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는 조작입니다. A14 구역은 오 회장님이 파신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서재에서 있었던 일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지하터널의 존재, 그리고 권태민 총재가 오히려 그 함정을 피하고 막대한 손실을 막았다는 사실을.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계약서는 뭐요? 한 이사가 소리쳤다. 지원은 시선을 돌려 혼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네, 이 계약서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저는 돈 때문에 이 남자의 아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들으셨죠? 저 애가 직접 실토했습니다. 윤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제가 왜 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권태민 총재가 왜 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녀는 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건 역시 오 회장님과 윤 여사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요. 무슨 헛소리야.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원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고 다녔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자를 건넸던 동료 미나를 찾아갔다. 미나는 이미 오 회장에게 돈을 받고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녀를 설득하고 회유했다. 그리고 미나는 죄책감에 자신이 녹음해 두었던 보험용 파일을 지원에게 넘겼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밤 1908호였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성 파일 재생. 미나의 목소리. 정말 1908호로 보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긴 권 총재님 펜트하우스인데 1608호가 아니고요. 상대방 오 회장의 하수인. 말했잖아. 1608호 서류는 미끼야. 그냥 넌 아픈 척하고 한지원 그년한테 1908호로 가라고 해. 번호판은 우리 사람이 손대놔서 1608호처럼 보일 거니까. 그년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기자들이 들이닥칠 거야. 미나의 목소리. 하지만 그 방엔 이미 다른 여자가 약까지 먹여서 상대방 그 여자는 실패했어. 권태민이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한지원이 그년 대신 미끼가 되어야 해. 아, 그리고 이 일은 윤 여사님 쪽과도 얘기가 다 된 거니까 너만 입 다물면 돼. 알았어? 재생 종료.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오 회장이 약물 스캔들을 기획했고 윤 여사가 내부에서 그와 공모하여 권태민을 무너뜨리려 했다. 한지원은 그들의 계획에 휘말린 방을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도된 희생양이었다.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분노로 바뀌어 윤 여사와 오 회장에게 향했다. 윤 여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렸다. 혼인계약서요? 네, 맞아요. 저는 저 두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권태민 총재는 저 두 사람의 계략으로부터 자신과 저 그리고 선우그룹을 지키기 위해 그 방법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였고 그의 구원자였다.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다.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강 실장, 네, 총재님. 강우진 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검찰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윤미경 씨와 오정수 회장을 즉시 현장에서 체포해 주십시오. 태민이 선언했다. 주가 조작, 배임 교사,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태민아, 윤 여사가 절규했다. 내가 내 어미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권태민은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어머니였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소.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갯짓했다. 연행해. 오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저항은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선우그룹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폭풍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는 순간이었다. 윤 여사와 오 회장이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 권태민과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총재와 그의 계약직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겪어낸 전후 그 이상이었다. 권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우그룹은 오늘부로 모든 부정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의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자리를 떴다.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지원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태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거나
거칠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는 그가 평생 숨겨왔던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군.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지원은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날 이후 선우그룹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윤 여사와 오 회장의 비리 혐의는 검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고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권태민은 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그는 부정한 내부 세력을 척결하고 한지원의 조언을 바탕으로 A14구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밤으로부터 1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그 1년 동안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서는 모든 것을 잃고 유학이라는 이름의 추방을 당했고 권 회장은 지원을 진정한 손주 며느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태민과 지원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원은 자신이 정말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지만 그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것이 위기 상황의 파트너로서였는지 아니면 여자로서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계약 마지막 날 권태민은 지원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오늘 저녁 같이 갈 곳이 있어. 그는 그녀를 차에 태웠고 차가 향한 곳은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곳, 스카이 팰리스 호텔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갔다. 태민이 카드를 대자 1908호의 문이 열렸다. 1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어둡고 고요한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그날의 긴장감이나 공포 대신 묘한 그리움과 슬픔이 공기를 채웠다. 여긴. 지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 태민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섰다. 1년 전 그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작성한 완벽한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파리로 향하는 1등석 비행기 표였다. 약속했던 1년이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잠겨 있었다. 그는 서류와 비행기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이혼 합의서요. 서명만 하면 우린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돼. 그리고 이건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야. 당신은 자유야, 한지원. 그는 빚 30억 외에 그녀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막대한 위자료까지 준비해 두었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 그 모든 위기를 함께 넘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여전히 계약의 연장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려던 순간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그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1년 전 기자들 앞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 그녀를 안았던 그 순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이 방에 잘못 들어온 건 내 인생에 일어난 유일한 행운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얼음 같던 재벌 총재 권태민이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어. 모든 것은 거래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했어, 지원 씨.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약 때문이 아니야. 만찬회장에서의 당신도, 서재에서의 당신도,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의 당신도, 나는 당신의 그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따뜻함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 제발 가지 마. 계약이 아니라 내 진짜 아내로 내 곁에 있어줘. 지원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것은 1년 전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무력한 학생도 재벌가의 인형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이긴 강인한 여자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이 이혼 서류와 비행기 표를 집어들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절망으로 굳어졌. 그녀가 결국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 하지만 지원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으로 그 종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혼 서류도 그녀의 자유를 상징하던 비행기 표도 종이 조각들이 카펫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자유는 당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새로운 삶도 당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녀는 태민에게 다시 다가갔다.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해요. 그녀는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내 운명은 1년 전 이 방에서 당신을 만난 순간 이미 정해졌어요.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먼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계약도 연기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진짜 첫 키스였다. 태미는 그녀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았다. 1908호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다. 운명의 밤, 잘못 들어간 그 방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얼마 후 스카이 팰리스 호텔의 14구역의 문을 연 선우공원의 개장식 날. 권태민 총재는 그의 아내 한지원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와 같았던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깍지 낀 채 놓아질 줄 몰랐다. 그들은 잘못 들어간 방에서 서로를 찾았지만 이제는 함께 올바른 문을 열고 나아가고 있었다.